치솟는 물가에 지갑 사정이 점점 더 팍팍해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년엔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서 얘기를 해주실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연말이면요, 트렌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 우리가 뭐 늘 아는 그 트렌드 코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네. 너무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뭐 머니 트렌드, 교육, 비즈니스, 정치, IT, 문화, 부동산, 세계, 라이프 트렌드. 게다가 이건 너무 니치 마켓 아닌가 싶은 뭐 교회 트렌드, 취업 트렌드까지 정말 트렌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심이 많고 팔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부러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트렌드 책들을 다 보면 한 1년 정도는 지날 것 같아요.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몇 권만 뽑는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 중에 좀 중요한 거 몇 권만 뽑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우선적으로 뽑을 게 뭐냐면, 내년엔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이 좀 되잖아요. 네. 전체 경제를 아우르는 트렌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부동산이나 소비, 재테크 등 수많은 트렌드 서적들이 있지만 그 앞쪽에서 좀 배경적으로 존재하는 게 글로벌 거시 경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네. 매 말에 나오는 그 경제 전망 책입니다. 대중들에게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잘 알려진 경제 커뮤니케이터, 그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연구실장 김광석 실장님이 내시는 책이 있거든요. 예.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내년 경제 전망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럼 정색을 하고 그러면 네. 고금리 여파로요. 2023년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해였잖아요. 네. 근데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죠. 2023년은요. 어렵지만 희망은 약간 있었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이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연준의 금리 발표를 계속 지켜본 거잖아요. 예. 뭐 계속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 스텝이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갔지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간 금리가 내려오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자리 잡혀서 계속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계속 2024년이 계속 갈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한 상태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요. 금리를 올린 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가는 안 잡히고 금리는 계속 높으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상황인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이잖아요. 네.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는 올라가는 추세,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바로 2024년이 대중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도 배웠잖아요. 네. 제일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 경제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네.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할 때 네.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올렸을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릴 겁니다.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순간 또 올리고 그랬었죠. 근데 계속 지금 왔다가 네. 이제는 안 내릴 거야. 계속 요대로 갈 거야. 네.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내년도 경제 상황 정확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카테고리화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2024년을 결정지을 20대 경제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그걸 쭉 나열하면 너무 20개니까 너무 많고 재미도 없잖아요. 네. 그거를 세계 경제 7개, 한국 경제 7개, 산업기술 6개에서 트렌드 20개를 나눠서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한국 경제 트렌드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개별 산업 트렌드까지 적용해서 살펴보자, 이런 취지의 구성인 거죠. 넓게 가서 이렇게 네.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네요. 네. 그러면 글로벌 경제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일단 세계 경제 트렌드는 총 7가지인데요. 첫째가 뉴 레짐입니다. 그러니까 레짐이 뭐 규칙, 질서 이런 거니까 새로운 네. 질서라는 뜻인데요.
뭐 뉴노멀이라고도 하죠. 예. 그 규칙이 그 새롭게 정의되는 그 우리가 전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뭐냐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평범하게 자리 잡힌다.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2023년에 드러난 중국 부동산 사태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2024년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폭탄 돌리기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부실하다라고 했지만 뭐 대폭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2023년엔 대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이 2024년으로 가는 건데 2024년에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 문제는 여전하고요. 그게 경제에는 매우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2024년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는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네. 세계 소비 시장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내수가 침체하니까 네.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셋째, 넷째도 다 중국 관련인데요. 셋째는 고성장하던 말씀하신 그 고성장하던 중국의 성장 속도가 주춤해진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인구 감소나 미중 패권 전쟁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중국 경제에 상당한 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일본에서 일어난 잃어버린 30년이 네. 중국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넷째도 중국 관련 이슈가 세계 공장이 중국을 떠나서 인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예. 미래의 생산 기지가 인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2023년부터 살짝 나오더니 2024년에는 올해 바로 전 세계 인구 1위가 중국에서 인도로 바뀐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 경제하고 밀접하게 우리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 네.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 중국 같은 경우가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미국과의 패권 전쟁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너 중국 편 할래, 미국 편 할래라고 예. 한국한테 좀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이미 때문에 우린 결정했잖아요. 미국 편이라고.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어떤 그 흐름을 보면 그렇다고 그게 또 그렇다고 미국은 아닌 거잖아요. 그 네. 가운데 또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적인 강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경제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요?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 제목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가 정말 첫 번째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 딱 진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2023년, 23년에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장기 침체에 놓이게 될 우려가 고조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2024년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 전망을 하고 경제가 몇 있습니다. 년 뒤까지 계속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번 정부의 그 임기 절반 지점이 또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예.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을 좀 회고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점검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넷째가 이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이 속도를 좀 높여서 추진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또 좀 문제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 경제에 지금 큰 부담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출산 대책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건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그 좀 추상적인 얘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더 말해봤자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 될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부동산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그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격차가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수도권이 되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제 서울로 온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까지 하는 거니까요.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총선이 있는 해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가 좀 애매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총선 변수가 혹시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 사실 경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요. 예. 총선을 앞두고는 좀 선심성으로 돈이 풀리는 그런 정책들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정책까지 될 때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립 서비스 같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 논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서 경제적, 지리적인 숙골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기보다는 네. 정치적인 계산에 나온 것이다라는 시각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총선을 앞두고 장밋빛 전망을 주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흘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현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경기만 글로벌 경제에서 역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혹시 뭐 단기적으로는 돈을 풀거나 하는 정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를 유예시키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리를 움직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좁혀서 산업 기술적인 관점에서 혹시 제시된 이슈들은 없습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산업 기술적 관점의 이슈라고 했을 때 예. 결국 기술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뭐 섬유나 제조업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네. 배터리가 이제 좀 잘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신차 판매 중에 90%가 전기차라고 하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4분의 1 정도가 전기차로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만치 세계 주요 기업들은 배터리 시장을 놓고 시장 장악을 위한 경쟁이 고조될 것이다. 배터리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 2차 전지가 이제 다 한계가 어느 정도 왔다. 네.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되면 안 돼. 많이 돼야지. 안 되면은 이제 투자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던데 트렌드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차를 좀 바꾸는 그런 기간 그 어떤 사이클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판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반도체 산업 확대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 상황에서 한국은요, 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한쪽으로 제한될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잘 발휘하는 외교적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래도 내년에 뭔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조금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재테크나 비즈니스나 부동산이나 어떤 분야든 간에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네. 거시경제 트렌드를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은요 거시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망을 할 수 있게 좀 해주는 책이라서 좋고요. 무엇보다 이걸 쓰신 분이요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경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경제 커뮤니케이터거든요. 네. 그러니만치 좀 알기 쉽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좀 경제적인 그런 흐름을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대중들이 읽기엔 참 적합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경제서들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들춰보면은 막 전문 용어 너무 많고 네.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네. 이런 좀 쉽게 쓰인 책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내년에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런 게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주경야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